자, 우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팔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생활에 절약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절약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속으로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요. 1% 성장한다고 그러더니요. 지금 요즘 2, 3일째 나오는 거 보세요. 0% 됐다는 거예요. 잘해봤자 0.몇 %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근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 성장률의 결정 요인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요. 0.74명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늘어나 가지고 0.78명이 됐대요. 그래 봐도 둘이 많아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자, 우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이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그래도요. 결국은 뭐냐.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요. 이 남자는 자기가 낳는 거 아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25%가 안 낳겠대요. 여성은 41%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지?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리가 없죠.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대요. 2040년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뭐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강의에서 수없이 들으셨겠지만요. 이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말 있죠. 속도가 뭐냐. 전체 인구 중에서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가 넘어서면요. 그 나라는 늙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14%가 되면 이제 늙었다고 그래서 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0% 넘었죠. 20%가 넘어서면요. 화끈하게 늙었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시작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이게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54년이 걸렸어요. 일본은요. 3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프랑스의 일본이 고령화의 속도가 4배, 5배 속도로 빨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동안 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하다는 거예요. 24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4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서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리를 찾는데요. 없어요. 서울의 벽제를 갔더니요.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아는 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매장하고 화장하고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100% 화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전경련 회장을 하시면서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5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매장하고 화장하고 화장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5년 전에 88%라더라고요. 작년에 94%.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다가 본인은 들어가려고 공동으로 묘지를 하나씩 사뒀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묘지가 안 팔려요. 뭐가 없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6일장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이요. 더 난리예요. 이게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신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다사사회가 오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사가 가끔 나거든요. 좀 일본은 본격적인 다사사회입니다. 근데 저는요 일본은 화장터 많이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혐오시라고 많이 못 졌나 봐요.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시신 갖고 나가러 오는데 화장터는 예약이 안 되지. 집에는 갖고 갈 수가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요. 이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을 하십니다. 오늘 뭐 재테크 강좌라니까 바빠 죽겠는데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런 표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면이 많다는 거예요. 재미교포 한 분이요. 이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을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저도 서울 시내 강의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꼭 전화가 와요. 차 갖고 오세요? 10군데에서 6, 7군데는 꼭 질문이 그거예요.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에요? 당연히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노후가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작심하고 아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한 저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던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일나게 돈 버는 책 하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제가 돌아가는 직전에 점심을 한번 사줬거든요.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이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저 기독교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해치할 줄도 알고 비천에 해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라요. 내게 능력을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알고 이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그만큼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살 건가? 뭔가 이해를 찾죠. 제가요. 벌써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 그런 데로 연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증권거래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 됐죠.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을 때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자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식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요, 일본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보내줬습니다. 제목이 뭐냐? 정년 후의 진실, 이런 제목입니다. 문구판 책인데요. 그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일본은 연금도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고 선진국도 일찍 됐고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니까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시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월 평균 수입이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월 생활비가 얼마냐? 3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해서 벌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70세 남성만 딱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취업률이 절반 46%래요. 그리고 뭔가 퇴직하고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일 하는가? 첫째, 제일 1번이 뭐냐면요,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그리고요, 일본은요, 노노 케어라고 해가지고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딸인데 40대 후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답니다.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대학 나온 애가요,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 놓아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스팟 아르바이트라는 거 있죠. 이게 또 일본에서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으로 아침에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일할 사람 이런 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서 3시간 딱 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준대요.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거를 주선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는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회사예요. 다 그런 사회예요. 노후에 은퇴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노후 파산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 첫째가 뭐냐?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요즘요,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손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3천만 원 갖고 한 달 동안에 1억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 좀 선전하고 있어. AI로 제 목소리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현행범도 못 잡아요. 누구 보는 거예요, 사기꾼을. 사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대질병거리에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요즘 성인 캥거루가 313만 명이래요. 생활비 부모한테 의존하는. 여기 걸려버리면 돈 몇 억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혼연 리스크예요. 황혼연 하게 되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황혼연이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우선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2023년에는 36%예요.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참다 못해서 애들 결혼해서 신혼여행 나리다 공항에서 떠나고 나서 신혼여행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리다 이혼 이게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황혼이혼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 신문을 보니까 전체 이혼 건수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21%였던 거가 23%로 2%포인트 늘어났다고 대문짝만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는 36%예요. 물론 이 안에는 이 젊은 세대가 결혼 안 하니까 이혼 건수도 줄어드는 게 이유가 있지, 옛날과 달리.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년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요, 성격 차이, 돈 문제, 외도, 이게 3대 이유였거든요. 여기에 뭐냐, 퇴직 후에 부부 갈등, 이게 큰 지금 황혼이혼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낮 시간 동안만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도 78세 나이가 돼 보니까 제 친구들이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힘들어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사회 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래오래 일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역시 평생 현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거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달은 게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접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자기 주특기를 살려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신문 5개씩 항상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브랜드 만들어 남과 차별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왜 주지? 돈값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답니다. 무지개 힘든 일이랍니다. 돈 때문에였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였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수입도 없고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폼나고 자기 취미도 맞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